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자연스럽게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하겠지요. 자, 어떤 노력들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노력들입니다. 외국 세력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 농간지를 펼치고 있으니까 외세를 반대한다. 반외세. 외세를 반대한다. 그 다음에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고 있어. 탐관 오리들은 지금 너무너무 많아진 것 같아. 다시 이게 뭐 옛날 그 세조정치 때 그 부정부패를 보는 것 같아. 기존의 세력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제도 속에서 움직이는 그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저항, 봉건적 질서, 그러니까 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 시대의 모습들, 주류 세력들을 반대한다. 그래서 반봉건. 네. 19세기에 이 시대의 과제는 바로 반외세, 반봉건이었다.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러분들. 예, 외세에 반대하고 봉건적 질서를 거부하는 이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반외세와 반봉건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담고 있는 운동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갑신정변 실패로 끝나니까 이제 남은 건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밖에 없다.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이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되는 겁니다. 동학농민운동 1894년도에 벌어졌죠. 근데 여러분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 조직 여러분 이미 배우셨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최재호가 만들었고요. 그 뒤를 최시영. 최재호가 이제 흥선대원군 때 이제 사형당하잖아요. 예, 그 뒤를 최시영이 잇고 있다. 그래서 뭐 동경대전, 용담, 유사까지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학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포접제라는 거예요. 포접제. 이 포접제는 뭐냐면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왜 구역 예배 같은 거 할 때 이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집사님들이 이렇게 담당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또 나눠지고 또 밑에 이렇게 피라미드 지역으로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조직되죠.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바로 포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뭐 남쪽에 있으면 남접, 북쪽에 있으면 북접, 뭐 이렇게 접, 그 접을 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접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포접제가 있어가지고 위에서 뭐가 하나 딱 떨어지면 빠르게 아래쪽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 때 남접과 북접이 함께 손을 잡고 외세에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쨌건 이 포접제가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좀 빠르게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포접을 통해 가지고 교단 조직을 정비했던 동학농민운동 어떻게 시작되었을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1894년도에 전개됐습니다. 여러분들 연도 외울 필요 없어요. 저런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시험에. 하지만 10년 전, 딱 10년 전이에요. 1884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갑신정변이 있었다. 정확히 10년 뒤에 동학농민운동이 있더라라는 건데, 이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요, 이 교조 신원 운동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렵지 않아요? 교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주를 떠올리세요. 동학의 교주는 누구였습니까? 누가 출발했죠? 최재우. 근데 최재우가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사형당하잖아요. 왜 사형되었을까? 혹세무민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만든다. 이런 종교, 나쁜 종교를 통해 가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사형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뭐야?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혹하는 그런 종교를 내가 믿고 있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교주 최재우의 명예를 복권시켜주는 작업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한양이나 뭐 이런 데 올라와 가지고 엎드려서 상소를 올리는 것이죠. 복합 상소라고 합니다. 이게 상소를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휘발유를 붓는 이 불이 지금 잔잔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휘발유를 뿌려놓은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디서? 바로 고부에서. 자, 전라도 고부입니다.
이 고부에 그 군수가 누구였냐면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정말 이 당시 그 전형적인 19세기 탐악한 이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수지가 있단 말이야. 저수지를 쓰면 농민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보세를 내야 되는데 이 탐관오리 조병갑이 자기가 좀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분명히 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저수지를 또 만들어.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 이름이 바로 만석보라는 겁니다. 만석보. 그러면 이 보 누가 만들어? 농민들이 만들 누가 만들겠어? 그래서 완성했어? 그럼 누가 세금을 내야 돼? 이거 만든 농민들이 세금 내는 거예요. 미친 짓이지 이게. 내가 지금 나농사하기도 힘든데 여기 끌려나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저수지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서 여기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기에 드디어 우리의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께서 등장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조병갑은 주랭랑을 쳤죠.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예.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정부에서 아이고 뭔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들어볼게 라고 해가지고 안핵사 이용태를 보냅니다. 이용태를 보냈는데 이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1차 고부분기 때 이걸 주도했던 농민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백산에서 봉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백산봉기라고 합니다. 안핵사 이용태의 탐악한 그 욕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이젠 멈추지 않아요. 고부봉기 때는 한번 멈췄거든요. 그런데 다시 막 전봉준 막 잡아들이려고 막 하니까 다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산봉기였다. 자, 이제 전진합니다. 전진하면서 누구랑 부딪히냐면 관군과 부딪히게 됩니다. 관군과 부딪혔던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황토현 전투. 그 다음이 황룡촌 전투입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후에 다시 황룡촌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농민들 숫자가 많아요. 많기는 하지만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하고 싸운다? 이거는, 게다가 그들 무기까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불가능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웬일이야.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상대로 이겨요. 황룡촌 전투에서도 관군을 상대로 이겨요. 대박. 얼마나 농민군이 센 거야. 와. 근데 한편으로는 와. 도대체 관군은 얼마나 약한 거야?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아니, 무슨 당나라 군대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아무리 인원수이 많다고 총을 갖고 있는 관군이 이게 무너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정도였구나라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농민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전주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주성을 점령해 버려요. 이야, 여러분, 우리 반만년의 역사 이래 농민들이 전라도 지역에 들어가서 그 전라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전주, 뭐 나주가 있겠죠. 합쳐서 전라도 아니겠습니까? 그 전주를 농민들이 장악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전라도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 이 한반도의 목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식량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농민들에게 빼앗겼다고요? 야,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러니까 정부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보여진 액션. 늘 그래왔듯이 이제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들의 액션. 조선 정부의 액션은 바로 갑신정변 때도 그랬고 임오군란 때도 그랬듯이 또 SOS 어디에? 외세. 그 외세는 어딜까요? 청나라에. 아유, 내가 이거 보면 참
속상해요, 속상해. 예. 그 내부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왜 외세를 끌어들여? 이유는 간단하죠. 정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정권 유지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결국 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분명히 갑신정변 때 텐진 조약을 계기로 청나라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갔잖아. 근데 10년 뒤에 다시 또 이 텐진 조약 다시 또 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청나라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오는 순간 10년 전 갑신정변 때 맺었던 텐진 조약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그때 다른 나라가 조선에 출병하면 상대국에게 통보한다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일본에 통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도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냐고. 왜 이렇게 외세에 의존하면서 이 문제를 질질질질 해결하려고 하냐고. 이렇게까지 해가 정권 유지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나라냐고, 이게 지금. 아,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우, 욕 나오네, 진짜. 깜짝 놀라면 안 되지. 이걸 예측을 못해? 이런 바보들. 어쨌건 정부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전주에 들어와 있는 농민들에게 화해의 손짓을 보냅니다. 야, 지금 청나라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왔어. 이거 한반도 안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울 것 같아. 우리 지금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겠어. 우리 화해하자. 라고 해서 전주 화약, 이게 화해하는 거예요.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드디어 농민들이 농성을 풉니다. 전주성을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거 이런 거 들어줄 거야? 들어줄게. 오케이, 들어줄게. 자, 그러면서 전주 화약을 이제 체결한 이후에 농민들은요, 집강소라고 하는 개혁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되죠. 자, 여러분들 집강소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집강소. 80년대 개화 정책을 이끌고 있었던 기구는 통리기무아문. 90년대 동학농민운동을 이끌고 있었던 개혁 기구는 집강소. 오케이? 자, 이 집강소 이 폐정 개혁한 내용을 보면요, 그 앞에 갑신정변 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도 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신분제 폐지.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과제는 무엇일까? 이 시대의 과제는 바로 신분제의 폐지라는 거. 10년 전 갑신정변 그 소수 엘리트, 정말 그 2030 세대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청춘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세상을 바뀌어야 된다, 신분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물론 이 갑신정변도 동학농민도 주장이에요, 주장. 하지만 그게 바로 시대의 과제라는 것이죠. 몇천 년간 내려왔던 그 신분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제 폐지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니까 농민들의 꿈은 뭐예요? 자기 땅 갖는 거예요. 토지 균분, 토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갑신정변에선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 왜? 갑신정변 때 그 엘리트들은 지주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동학농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농민들은 땅을 원한다, 토지 균분을 주장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폐정개혁안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 또 하나 이제 본다면 과부들의 재가를 허용하라. 왜? 과부들의 재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 성종 때부터 이 과부의 재가가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게 이제 동학농민 운동 와가지고 과부들의 재가 허용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아니 뭐 남편이나 아내가 뭐 죽고 나서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서 사랑을 하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걸 왜 정부가 뭔데 막어 남의 사랑을? 내가 왜 흥분을 하는? 내가 왜 흥분한? 자기야 나 미안해. 내가 왜 흥분하지? 네, 자 어쨌건 이런 그 전주 화약 속에서 이 폐정개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이 농민들의 어떤 그런 주장들을 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기구가 바로 교정청이다라고 하는 거. 정치를 이제 원위치에 들러놓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겠죠. 교정청.
자, 개혁기구 지금 현재 2개 나왔습니다. 80년대 개항 직후에 만들어진 개혁기구, 개화기구, 통리기모함은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개혁기구, 농민 측의 집강소, 정부 측의 교정청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일본이 진짜 여러분들 무서운 나라예요. 분명히 10년 전 청과 한판 붙었습니다. 어디에서? 갑신정변 창덕궁에서. 물론 아주 소규모 병력이었지만 어쨌든 그때 이 일본은 주랭랑을 쳤죠. 도망을 쳤죠. 그때부터 일본은 칼을 갑니다. 언젠간 청나라의 목을 베리라고 하면서 칼을 갈았죠. 10년 동안. 1884년 갑신정변 일본의 실패 뒤에 10년 뒤 1894년 일본은 텐진 조약이 발효가 되면서 청나라로부터 군사 통보를 받고 바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준비 다 돼 있었어요. 바로 세팅 끝났어요. 바로 출동시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요. 보세요. 지금 상륙한 지역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동학농민운동이 지금 충청도와 전라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청나라 군대는 어디로 들어가면 이제 아산 쪽으로 들어와요. 이게 정상이겠지. 왜냐면 이쪽으로 들어와 줘야 이걸 진압을 하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인천으로 들어와요. 인천으로.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가.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여기 지금 동학농민운동은 지금 이 아래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진압을 하려면 일로 와야지. 왜 서울 쪽으로 오냐고요. 오면서 그들이 한 게 바로 이겁니다.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자, 경복궁을 점령한 이유는 경복궁에 누가 살고 있어요? 네, 왕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사로잡은 거예요.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왕을 통해서 거짓 문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무슨 문서? 청나라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일본이요 도와주세요. 이 문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청나라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명분을 얻고자 동학농민운동이 지금 벌어지는 이 충청도 전라도 쪽이 아닌 서울 쪽으로 배를 들이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복궁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고종을 사로잡았고 그 고종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가 우리 괴롭혀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청나라와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 청일전쟁의 첫 번째 라운드는 바로 풍도해전이라고 합니다. 풍도해전. 자, 이 풍도가 어디냐? 놀랍게도 지금의 경기도 안산입니다. 안산 그 앞바다에 있는 섬이 바로 풍도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청나라 배를 때리면서부터 청일전쟁은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그래, 청나라 일본 싸울 수 있어. 그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왜? So what? 그런데 그 전쟁터가 어디였다? 일본도 아니고 청나라도 아닌 바로 이곳 조선이었다는 것.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동원되었고 식량들은 차출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떨어질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왜 자초하냐고요. 왜 외세에 의존하면서. 여러분들 외세는요. 의존해서는 안 돼요. 이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잖아. 외세는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이유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야말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이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일본은 이제 경복궁 점령해가지고 이 고종을 협박을 하면서 개혁을 강요하는데, 동시에 이루어진 개혁이 그게 바로 갑오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흐름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이 일본이 지금 청일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이 소식을 농민들이 알게 된 거야. 농민들은 분명히 아까 그 천주 화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무장을 내려놓았단 말이죠. 그리고 개혁을 이제 패전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경복궁이 점령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1차 봉기는 고부봉기, 백산봉기, 황토현, 황룡천, 전주, 전주화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다시 이제 2차 봉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여러분 1차 봉기는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관군과 주로 싸우는 모습들, 그러니까 반봉건적 질서가 좀 강한 면이 있다면 2차 봉기는요, 이 일본,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반외세적 성이 좀 더 강하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2차 봉기는요, 1차 봉기는 더욱더 규모가 커집니다. 왜? 아까 그 포접제 설명드렸잖아요. 남접과 북접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바로 일본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고종을 구하자! 고종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조잖아요. 주권자는 백성이 아닙니다. 주권자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찾는 것은 곧 나라를 찾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자! 그래서 농민들이 모두 다 이 서울 쪽을 향해 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길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금치, 치라고 하는 것은 고개입니다. 이 우금치를 넘어야 쭉 스트레이트로 서울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금치로 향하고 있는 이 농민들 앞에 그 고개 이미 일본인들이 총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농민들의 그 무기라고 하는 건 뭐 그냥 대나무 잘라가지고 만든 죽창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고 지금 어떻게든 그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야? 산 위에 지금 뭐야? 지금 이렇게 총들이 걸린 거야? 대박.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서웠겠죠. 예. 게다가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고개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본은 지금 내려다보면서 총을 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유리한 고지, 엄청난 현대식 무기를 갖고 있는 일본군. 그 앞에 서 있는 농민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농민들은 이 가슴에 부적을 답니다. 이 부적을 달면 총알이 피해 나간다 라고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마 농민들, 그 당시 농민들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고 싶었던 거지. 왜? 무서우니까. 여러분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항쟁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와, 너무 용기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을 것 같죠? 그래요.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공포였을 거예요. 이 모든 역사 사건들이 여러분들 으쌰 난 용기 있어 이렇게 해서 전개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다 무섭고 두렵고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건 한 발 떼는 겁니다. 한 발 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 뒤에 오는 더 나은 사회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무섭지만 가는 겁니다. 그 우금치 밑에 있었던 그 흰옷 입은 5만에서 10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농민들, 그 시대의 아버지들일 수 있고 그 시대의 오빠일 수 있고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무서웠겠지만 그 부적 하나 달고 우금치를 향해 올라갔던 그들의 모습, 그들에겐 꿈이 딱 하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뒤에 오는 아이들에게만큼은 신분제 사회에서 살지 않게 해주겠노라는 꿈. 외세의 총구멍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게 해주겠노라는 꿈. 그 꿈 하나로 무섭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금치에 걸려있는 일본군의 총은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결국 총성이 울렸고요. 그 5만에서 10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동학 농민군들은 우금치를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대부분 전사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결국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기층민의 저항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래로부터의 개혁 운동도 역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일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 시도라고 하는 것들, 그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 발전의 방향에 부합한다면 그 시도와 도전은 비록 그 순간 실패로 기록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깁니다. 결국은 이깁니다. 잠깐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그 시도와 도전이 역사 발전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깁니다. 제가 역사 발전 이야기하는데 제 그 기준은 말씀드렸어요. 바로 저는 자유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의 그 꿈,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 이거는 역사 발전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어떤 차별 신분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노라는 그들의 꿈은 역사 발전에 부합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과 시도가 비록 실패했다고 해서 의미 없음으로 단정 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도와 도전이 있었기에 그 시대의 발전, 그 시대의 과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더 단축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시도와 도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 꼭 나옵니다. 하지만 시도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봤기 때문에 그 시간은 더 당겨져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